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모친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족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택배기사가 고객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요구해 벌어진 일인데 CCTV를 확인한 결과 고객이 배송된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우리 또 박 변호사님이 축구 마니아 아니겠습니까? 저 야구 많이 하긴 하는데 축구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 축구의 진짜 재미는 언제부터? 축구의 진짜 재미는 연장전 마치고 승부차기 10시쯤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사건 반장 끝나고서부터? 한참 끝나고 아. 연장 전후반 다 끝나고 승부차기. 제일 재밌죠?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볼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좋습니다. 야.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악명만 높았던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오는 29일까지 활어회 3,000kg을 무료로 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젠 진짜 변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대요. 어시장 2층 그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뭐가 됐든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안 가. 아, 이 참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만 봐도 이 시간에는 사건 반장 말고 볼 게 없어 하신 석영호님, 제 말씀이 그겁니다. 자, 가족들과 저녁 후다닥 끝내고 온 가족이 사반 시청합니다 하신 김기수님, 사반 타이틀 이 음악만 들어도 막 흥분돼요 하신 박인수님, 어쩜 좋니. 자, 사반이요 보면 볼수록 은근히 재밌어 하신 김복희님, 고양이 루루랑 같이 사반 봅니다 하신 이정수님,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 최지한 수어 선생님한테 요구르트 떠먹여주고 있어 하신 윤소영님, 재밌습니다. 자, 크레인이 우리 신랑 이동민 씨 화물차를 덮쳐서 지금 병원 입원 중이에요. 쾌차 기원 하신 김현정님, 자, 권상기, 이순영 부부님, 박태주님, 노인숙님, 김혜리님, 강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755.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마약 오재원 구속 기로입니다. 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영상 좀 보죠. 자,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취재진이 막 물어봤는데 입을 닫고 있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프로야구 에이전트이기도 한 우리 박준 변호사님, 예. 오재원 씨가 대선배 박찬호 씨 막 디스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마약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명했던 두산 베어스의 원클럽맨입니다. 두산 베어스에서 계속 이루수를 봤던, 그리고 해설위원을 했던 오재원 씨라고 하겠습니다. 오재원 씨가 이미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성 신고에 의해서 간이 검사를 받았는데, 간이 검사 알다시피 일주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음성을 받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집 근처에 필로폰하고 주사기를 지인 집 소화전에 숨겨놨던 것을 발견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약 투약 혐의,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실제로 이 마약 음성 받기 위해서 헬스장 가고 목욕탕 가고 사우나 가고 뭔가 제모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고 있었는데요. 중에 좀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잠시 멈췄다가 계속적으로 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보도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마약 투약 내용이라든지 또 증거 은멸이죠. 이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밤중에 나오겠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절도범인 줄 알았더니, 자,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제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꽃가게. 한밤중 한 남성이 모자에 마스크 중무장하고 꽃집 안으로 저렇게 들어왔어요. 아, 느낌 안 좋아 이거. 자, 가게 안을 저렇게 한참 둘러보더니 진열장에서 뭐야? 아, 뭐가 좋나 하고 막 보다가 문 열고 꽃다발을 저렇게 꺼냅니다. 그래, 내가 찾던 바로 그거야. 자, 그러고는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 어쩜 좋니? 자, 날이 밝았어요. 그 남성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범인은 역시나 범죄 현장을 다시 찾는다더니, 자, 직원 앞에서 그런데 지갑을 꺼내서 뒤적뒤적 하더니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지폐를 건네. 간밤에 사람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어요. 자, 직원들 어머나 그러셨구나 하면서 세상에 직접 키오스크 사용법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쉽네 쉬워 고마워요. 자, 양 변호사님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니? 난 꽃도둑인 줄 알았어요. 사건 반장에서 매번 이런 소식 좀 전해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대단한 로맨티스트십니다. 이분이 지난 3월 4일이었어요. 여기가 경남 진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도둑놈처럼 마치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새벽에 들어와서 큰 꽃다발을 골라서 나간 겁니다.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당연히 도둑처럼 봤죠. 근데 그날 아침 9시, 다음날 아침 9시 가게 문 열자마자 찾아오신 거예요. 하하. 저기가 24시간 운영하는 꽃집인데 직원이 없을 때는 무인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새벽에 와서 이 80대십니다. 키오스크 쓸 줄을 몰라서 그냥 갔다가 아이고야. 혹시 꽃다발 없어져가지고 놀랄까 봐 아침 문 열자마자 쫓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또 꽃이 예쁘고 어떻게 앞으로 키오스크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럼 왜 밤중에 그렇게 찾아왔냐면 그날이 이 80대 어르신의 아내분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어쩌면 좋니? 매번 생일 때마다 저렇게 아내분한테 꽃을 챙겨가지고 선물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참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 마침 전날이 꽃집 사장님도 생일이었대요. 어머나, 이게 그래서 뭐니, 사장님은 너무 자기가 생일 선물 받은 것으로 좋았다고 하십니다. 아, 진짜. 아우,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갈게요. 스르륵 굴러와서 퍽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데요. 자,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은행 앞에 지팡이를 짚고 선 어르신. 자, 가방을 정리하고 계신데요. 이때 남성이 술에 뭐야? 피하셔. 안 돼. 아유, 세상에. 황하고 어르신 뒤로 벌러덩 넘어지십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남성은 저거 굴려놓고도 몰라 지금. 자, 계속 물건만 옮기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아유, 어르신 너무 심하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네,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일단 지난달 7일이고요. 전남 화순군의 축협 앞인데요. 납품업체 직원이 그 마트에서 물건 옮기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저 어르신 넘어지면서요. 척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고요. 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는 퇴원하셔서 이제 재활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고 일주일 뒤에 그 납품업체 측에서 보험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그 직원이 일상책임보험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보험 처리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축협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축협 입장은 어떤가 그 제보자가 물어봤는데 축협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게 축협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난 사고고 축협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사고 처리할 수가 없다라면서 책임을 지금 떠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그럼 보상을 어디서 받으란 얘기예요? 일단 저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저 납품업체 직원의 어떤 근무 중의 실수 때문에 한 거잖아요.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그 납품업체 소속 회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에 더해서 축협 같은 경우에도 경사진곳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의 어떤 물건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을 했으면 일부 책임이 있을 여지는 있는데 그건 그들끼리 따지는 겁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저 축협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양쪽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 축협에 또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납품업체 쪽에 구상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답을 보내오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지하철 민폐 왕입니다. 자, 지하철에서 황당한 모습 보셨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안 한 여성이 몸을 저렇게 휙 돌려서 앉아 있는데요. 뭐 하나 자세히 봤더니 창가에 매니큐어 손톱에 쓱쓱 바르고 있던 것. 자, 저 밀폐된 장소에서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아크릴 화합물이 휘발되는 과정에서 뿜어내는 그 독한 냄새를 풍겼던 것. 방귀 냄새는 정겹기라도 하지. 주변에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없어 지금. 교수님, 저는 저분 얼굴을 봤거든요. 멀쩡하게 생겼어. 네.
통상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최근 이제 수도권 지하철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갑자기 독한 냄새가 나서 제보자가 옆자리를 보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왜? 저 여성 승객이 매니큐어를 갖다가 꺼내서 손톱에 바르기 때문에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이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매니큐어를 갖다가 한 번 바르고 위에 덧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빈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해지니까 오히려 자세를 갖다가 그러네. 아, 주위가 이렇게 넓어졌군 하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지하철에서 이제 그 신발 잡은 채 다리 들고 자는 남성이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이 여성이 또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저런 일들이 일상화되게 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원래 얘기할 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동방무례지국으로 바뀔까 봐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사실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의무 교육만 받으면 다 하는 걸 갖다가.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 같은 누나라더니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 주셨네요. 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외삼촌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삼촌이 그냥 연을 끊어버렸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어머니는요, 밑으로 여동생 2명 그리고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맞입니다. 살면서 뭐 자매들하고는 좀 서먹해졌지만 그래도 막내인 외삼촌은요, 한 20여 년 동안 거의 사흘에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요. 큰 누나는 우리 엄마 같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심장 쪽에 굉장히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촌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왔다는 거죠. 어머니도 내심 속상해 하시는 눈치여서 사연자가 좀 연락을 해봤는데도 퇴원한 이후에도 옆 동네 사는 외삼촌조차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나서 그 다음 명절 때 아주 태연하게 찾아왔길래 사연자가 어떻게 엄마 입원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냐, 오늘은 또 왜 왔냐, 이런 선물 다 필요 없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년째 이 외삼촌 일방적으로 절연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어버리셨다고 하고요. 솔직히 사연자는 그냥 삼촌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든 되신 어머니가요, 내심 동생을 지금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눈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삼촌은 주변에다가 아, 나 그 조카가 대들어서 내가 누나네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데 정말 제가 잘못 행동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입니다. 외삼촌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우리 누님이 엄마라니까 노래를 부르더니 뭐 아프고 병드니까 바로 코앞에 살면서 나 몰라라 오지도 않고 어쩜 한 배에서 난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엄마가 오죽 섭섭했으면 제가 이러겠냐고요. 으이구 엄마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저런 양반 뭐가 보고 싶다고 혼자 눈물 질질 짜고.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한 분 나왔어요. 자, 다음은 외삼촌입니다. 아니 저 허현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야 암만 그래도 어떻게 조카라게 삼촌한테 핏대를 세우고 야 이거사 내 나이 지금 70이 넘었어 나도 할아버지야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리고 어련히 자식 새끼들이 잘 돌보겠지 하고 있었던 거다 왜 어쩔래 그래도 누님 쾌차했다길래 간만에 왔더니 뭐 왜 왔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X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집안 내 사연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그것도 형제끼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동생들 중에서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심지어 옆 동네 사는 바로 이 외삼촌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조카가 모르는 형제 자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보자인 조카가 물론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을 아마 이 제보자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외삼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그냥 각자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뭐 사연자분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풀어드릴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좀 친지들을 지켜보거나 하면 도저히 바깥에서 이 바깥이라는 게 먼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뭐 자식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관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끼리는 여전히 또 이혼을 이어가고 또 만나시고 또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드시고 싫으시겠지만 또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진짜 억울하시더라도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나중에 더 좋을 것 사연자분이 같습니다. 외삼촌에게 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지만 어머님 생각에서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사연자분이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매몰차게 이 추석날 선물 거절하면서 나가라 했어. 그게 대들었어. 4년간 안 본다. 이렇게 외삼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하냐 잘못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자녀로서 외삼촌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이상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고는 사실은 뭐 어머니하고 동생의 아니면 그 문제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라도 충분히 했을 것 같거든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방송 전에 투표 한번 해봤잖아요. 네, 저희 1,6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잘못했다, 외삼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사연자가 성급했다가 14%, 잘했다, 병문안도 안 온 건 너무하다, 사연자 잘 따졌다가 86%였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사나님, 저게 무슨 가족입니까? 남보다 못하네요.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하셨고요. 김상민님, 조카가 대든 이유가 타당했는지 그게 맞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엠버님은요. 삼촌이 잘못한 건 맞지만요. 조카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전 사시는 김신혜님 보고 계시죠? 최근 배달앱에 남겼던 리뷰가 전부 블라인드 처리됐다고요. 보통 허위 리뷰 혹은 별점 테러를 할 경우에 벌어지는 일인데, 자, 신혜님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칭찬만 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사장님, 어떻게 이래요? 튀김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많나? 자, 그리고 또 어머 사장님 혹시 JTBC세요? 아마 난 너를 사랑하나 봐. 네. 정말 이건 칭찬인데요. 칭찬도 죄가 되나요? 민족의 배달 사장님 블라인드 풀어주세요. 하셨어요.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회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모친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족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이번 사건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저희가 고인의 어머니 제보를 받고 한 차례 전해드렸죠. 무려 19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케 한 남자친구. 자, 당시 112 신고 당시 그 녹취 속 실제 그 범인 남자친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입니다.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아파트 인데요. 네. 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좀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남두기로 했거든요. 좀 현장에 좀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범행 현장에서 지금 저 전화를 한 건데요. 자, 일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해 7월 24일에 강원도 영월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이 여자친구, 그 딸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일형 당뇨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펌프까지 찰 정도로 많이 아파서 굉장히 좀 고생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요, 이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가해자인
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예정대로였다면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4일에 저 남자친구가 돌연 점심시간에 집으로 찾아와서요. 저 피해자에게 무려 190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러서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이웃이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와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어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1심에서 이 우발적 범행이란 이유를 들어서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얼굴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져서 또 튀어나왔고 뭐 저희 시신을 수습한 아이가 저희 아이 동창 아이가 공교롭게도 그 119 대원이 동창 아이였어요. 걔도 뭐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고 이거는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줄 정도로 부모들이 이거 보면 살 수가 없다고. 그 고인의 시신을 현장에서 수습했던 119 대원,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119 대원들은 시신 보는 건 뭐 그냥 이골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119 대원들도 지금 그 동창분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할 정도. 오죽했으면 어머니한테 시신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동창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같은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191차례 정도 어떤 그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딸의 얼굴목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있었고 또 왼쪽 옆구리 쪽에서도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그 시신을 이제 수습했던 그 119 대원이 바로 딸의 동창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부모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남동생에게 전화를 갖다 해줬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봤던 그 딸의 동창생, 즉 119 구급대원도 지금 상당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이 사건을 처음 전해드렸을 때 어머님의 요청으로 우리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기억될 수 있게 하려고.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고인의 모습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남자친구였던 그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류찬하 1995년생 29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징역 17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형이 과하다고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자, 항소 기간은 재판 선고 후 일주일입니다. 7일인데 지금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검사가 항소하기 이전에 이미 이 유찬하가 항소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유가족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난다고 해요. 또 검사나 이 주장에 따르면 부검 서류를 봤는데 이거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고 또 피해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25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가해자 유찬하 변호인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거 자수 감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재판정에서 고인의 어머니와 류찬하는 마주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만나는 류찬하를 향해서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반성을 판사님한테 해요. 저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를 해요. 누가 용서를 해요. 반성문을 왜 판사님이 저를 보면 걔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어제도 제가 법정에서
죄값 다 받고 나와라. 찬아야, 네가 혜주 사랑했으니까 죄값 다 받고 나와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어제 재판정에서. 아이고, 또 용서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저 어머님의 심경이 어떨지 짐작도 사실 안 갑니다. 이 어머님은 판사가 제일 원망스럽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징역 17년형에 그쳤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제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마지막 공판 결심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와서 뭐 반성을 하거나 최후 진술이라도 할 줄 아는데 계속 울기만 하다가 자기가 말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래 하려던 얘기를 적은 쪽지를 판사에게만 건넸다라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가 되실 뻔했던 부분, 방청석에 있는 분에게는 아무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안에 들은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짐작도 안 가요. 그냥 거기서 오죽했으면 그냥 죄값 다 달게 받고 나면 내가 용서하겠다. 저는 용서하겠다는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근데 정말 황당한 건요. 내 딸이 왜 흉기에 190차례나 찔려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 류찬아가 입을 꾹 닫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살해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뭐 층간소음 때문이다, 뭐 모욕적인 말을 했다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헛소문인데요. 뭐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렇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는데 웬 다른 남자가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다더라. 그래서 범행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퍼졌으면 동네 경찰까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고요. 경찰은 이 모든 소문 다 사실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카메라 발견된 것도 없고요. 휴대전화 포렌식도 다 했지만 이런 소문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나온 게 없습니다. 그 휴대전화 포렌식 혹시나 얘네들이 이 범행이 있기 전에 무슨 카톡으로 싸우기를 했나 해서 어머님이 보셨대요. 삼계탕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수님. 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12시 4분, 즉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이건 통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니까 그것을 봐서는 전혀 이거는 사람을 살해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12시 40분 자기가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갔는데 집까지 차로 5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시 47분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그리고 12시 53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까 같이 자기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신고를 한 건데 그렇다면 그 시간이 6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 6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살해 동기에 대해서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옆집과의 층간소음이다. 아니 층간소음이면 왜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 살해해요? 그리고 그 층간소음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그 이전에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또 바꿉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럼 결혼을 갖다 뒤로 미루면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전문 조사관하고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네 번째에 자기를 보고 정신지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재판 기록에 남아 있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그 공식적인 것을 저는 수용을 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좀 그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 얘기는 하고 싶긴 싶은데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범행 직후 전화 통화를 갖다 이제 하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있지 않았는가? 예컨대 남자 집안에서 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를 했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크게 밝히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공식적인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심에서 17년 받았는데요. 만약에 2심 항소심에서도 같이 17년이 되면은 47살에 나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택배기사가 한 신발업체 고객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객 택배가 분실됐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택배기사는 분명히 아파트 현관문 앞에 물품을 배송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고객은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고까지 하고 수사가 진행됐는데 CCTV를 확인한 끝에 절도범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50대 택배 기사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네요. 네, 일단 이 택배 기사가 10년 차고요. 그 특정 아파트 단지를 10년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달 초에요.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객한테 물품 배송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택배에 휴대전화가 연락처로 적혀 있는데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번호만 써 있고 뭐 문 앞에 놔달라 이런 특별한 요청 사항이 없어서 일단 아무도 없길래 문 앞에다 두고 내가 수첩에 몇 호에다가 배송을 했다라고 수기로 기록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요. 그 신발 업체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 택배가 분실됐는데 확인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기사는 그 내용을 보고 그거 제가 배송을 했고 배송 일지에도 적어놨으니까 제가 직접 통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못 받으셨냐 물어봤는데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용으로 30만 원대 신발 구매한 건데 뭐 앱을 확인해 보니까 배송은 문 앞에 됐다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 신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택배 기사님과 그 고객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받으신 거예요? 네. 그 가족들하고 다 확인하신 거죠? 예, 일단 통화해봤어요. 가족분 중에 누가 네. 그 받으셨는데 그거 깜빡하신 거 없어요. 네, 집에 다 물어봤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배송한 거는 확인을 일단 하셨는데 네, 그거는 받지는 못했고 네네네. 집안에도 없고 가족들한테도 다 재차 확인했는데 일단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 수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물건을 못 보신 상황이고, 그죠? 그쵸. 이거 저도 이게 참. 그러면 결국 교수님 제3자가 훔쳐간 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두 사람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된다면 제3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일에 걸쳐서 7차례 통화를 갖다가 했었고 그래서 또 혹시 고객님 가족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전화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택배 기사 이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거는 누가 제3자가 와서 이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갔구나 이렇게밖에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자기가 배송한 걸 CCTV 보니까 그대로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실된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네. 신고해야지.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래서 어. 택배 기사가 고객한테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신고해라라고 하니까 이 고객 하는 말이 택배하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도둑도 좀 많고 택배 기사가 다른 택배 기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 하더라. 방법이 없다 하더라 신고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고가 물건이니까 신고를 좀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재차 말을 하니까 신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말을 하긴 했는데 경찰이 일단 확인은 한다고 하지만 찾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찾기 어렵다고 택배 기사가 얘기를 해도 무조건 찾아내라고 하는 게 보통 반응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여러 번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 통화에서 또 고객이 이게 뭔가 싶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고객이 잃어버린 신발이 사실 그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얻은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요즘에 또 추첨으로 받은 걸 리셀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도 참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제가 마음이 약해서 구두를 다 받을 수는 없고
한 3분의 2 정도, 한 20만 원 정도만 보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고객이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분도 이 상황 그 택배 업체는 다 택배 기사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래서 예. 아 그럼 제가 그 돈 바로 송금해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에 제가 신고해서 수사를 좀 기다려 볼까 했더니 편한 대로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어서 이 택배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신고해봐서 수사 상황이 나오면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택배 기사가 얘기를 해요. 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기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CCTV를 돌려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도둑놈 확인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가 그랬나요가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님께서 그 자기 동생분 주셨다고 하시네요. 그 주문자분의 동생분 주셨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신 분은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인 것 같다. 뭐, 저 CCTV 영상 본 대로, 그러니까 본인 맞으시냐니까, 저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도 갸우뚱하시더니, 제가 그랬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이 아드님, 그 분 주신 거를 본인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래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네, CCTV 보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 경찰이 고객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거 본인 아니세요? 라고 했더니 그 고객도 네, 전거 같은데 제가 그랬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라는 식으로 둘러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야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그 신발을 말도 없이 뭐 딴 집 사는 그 동생한테 줬다더라. 그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봐봐, 경찰에게 지금 갖고 들어가네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글쎄요. 게다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택배 기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고객하고 1년 전에도 신발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예, 그때 1년 전에도 이 고객분이 신발 업체에서 신발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신발을 분실했다. 근데 그때는 알고 보니까 이 배송지를 잘못 적어서 다른 동호수를 적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찾아봐서 택배 기사분이 막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다 주셨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그때 저 고객이 또 그건 신발 업체에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는 또 책임을 안 물었답니다. 근데 어쨌든 신발을 가지고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좀 뭔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기사분은. 아, 박 변호사님. 네.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그러니까요.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 앞으로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놓고 누가 신고를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택배 기사 바쁘잖아요. 특히 또 이 아파트 자주 가는 곳이고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속상하다고 합니다. 이거 한 개 배달할 때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600원에서 700원 정도 남는데 세상에. 저거 좀 잘못됐다고 하면 다 물어줘야 될, 배상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안 했고 하하. 혹시 또 그때 진짜 실제 신고했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다라고 택배 기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직까지 지금 사과도 안 했답니다. 사과도. 저 남성 뭐 CCTV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걸 갖다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들고 들어가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저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랬나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상습적인 그런 냄새도 좀 나는데 문제는 이 택배 기사분이 그동안 마음고생, 시간 낭비,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사실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건장한 남자 같은데 인생 그렇게 얄팍하게 살다가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갖다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벌금도 받고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했었던 위자료 듬뿍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급히 출동한 소방과 경찰. 집안에선 6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건물 CCTV를 살펴보니까요. 새벽 1시쯤에 피해자랑 함께 웬 남성이 들어가고요. 1시간 반쯤 뒤에는 얼굴을 가린 채로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떠난 지 2분 만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연기. 누가 봐도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사이코패스와의 합석입니다. 자, 사이코패스와의 합석이다. 하하.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저 단순한 방화 살인 사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일단 불이 난 현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2013년 4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길을 잡고 보니까 그곳에는 60세 그 임모 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 임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임 씨를 누군가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빌라 현관 CCTV가 남아 있었는데요. 살펴보니까 그날 새벽에 임 씨랑 같이 웬 남성 한 명이 집 안으로 둘이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 아니었고요. 낯선 인물이었는데 1시간 반쯤이 지났을 때 저 낯선 인물은 그 점퍼에 달려있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로 혼자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도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나 보죠? 지금 나오는군요. 오 교수님, 네. 뭐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심지어 둘이 들어갈 때 이 그 피해자 임 씨가 현관문을 여는 동안에 이 남성은 CCTV 있는 곳을 딱 보고 급히 팔을 들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처음부터 범행을 갖다가 계획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력 용의자가 경찰이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동선을 따라서 추적을 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길어지던 바로 그 상황에서 즉 다시 말해서 화곡동 살인 방화 엿새 뒤에 딱히 연고도 없는 의정부 지역에서 그 길거리에서 의정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도 네. 일단 빨리 잡았어요. 그렇죠. 이 인물이 48살의 박모 씨인데요. 뭐 보일러 용접일을 하긴 하지만 직업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 잡힌 곳이 의정부이기도 하고요. 이게 방화팀에 잡힌 게 아니고 이 성폭행 신고로 받고 의정부 경찰에서 잡힙니다. 사실은 의정부까지 가다가 여기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로 2km 떨어진 곳에서 인상착의 비슷한 이 박 씨가 검거가 된 건데요.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다가 6일 전에 있었던 살인 방화 혐의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뭡니까 도대체? 그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를 하던 과정에서 의정부까지 갔던 거고 의정부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집안에 아이를 낳은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어린 엄마하고 아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엄마를 협박을 해서 아이를 해치겠다면서 협박을 해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러고 나서는 집안에 있는 뭐 금부치, 뭐 신용카드, 현금, 뭐 휴대전화까지 한 250만 원짜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신고하면 아기까지 해치겠다 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고 도망을 가다가 잡힌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차마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범행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자의 그 범행 행각을 진짜 상세히 보신다면은 저는 이자는 그냥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이코패스라고 정한 거잖아요. 네,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단 그 앞서 저지른 그 성범죄에 앞서 저지른 그 살인 방화 역시도 돈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 인물이요, 2013년 2월쯤에 그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접 일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퇴근을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영등포 시장 쪽으로 가서요, 거기 있는 뭐 포장마차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혼자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임 씨, 피해자였죠. 임 씨를 오며 가며 알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4월 12일 밤 11시쯤에 그 포장마차에서 임 씨를 다시 마주쳤을 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서 2차로 맥주도 좀 마셨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임 씨가 정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 씨 집에 가서 3차를 하게 됐고 그 집에서 둘이서 이제 3차로 양주까지 마시게 됐던 겁니다. 왜 죽인 겁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임 씨가 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낸 거죠. 뭐 집안에 장롱이며 서랍이며 이제 훔쳐갈 걸 찾았는데 별게 없었던 겁니다. 막상 현금 같은 거는. 그래서 이 졸고 있는 잠이 든 임 씨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고 했는데 빼다 보니까 이 임 씨가 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가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거기서 임 씨의 목을 졸라서 해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 씨가 숨지자 뭐 수건 같은 걸 깔아놓고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던 건데 저렇게까지 해서 사람 목숨까지 뺏어가면서 훔친 반지 38만 원짜리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유, 제가 그냥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기자가 참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쭉 봤는데요. 아까 그 어린 엄마를 성폭행했다는 그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은 욕구가 발생하면 바로 앞뒤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는 소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의 이제 범죄 경력을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성폭행 저질러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아서 또 앞선 성폭행 범죄까지 총 4년을 징역 살다가 나와서 2008년에는 특수절도 또 중강도 등으로 또 징역형 이렇게 전과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임시를 살해하고 또 이 성폭행을 저지른 건데 이 두 범행 사이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택에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돈을 훔치고 심지어는 여성 속옷도 40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범 위험성 그 테스트를 했는데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정신병질자 선별도 즉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니까 26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이영학이가 25점이고 강호순이가 27점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바로 사이코패스 그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네. 정리해 주시죠. 죄가 많아요. 뭐 강도강간, 강도살인, 뭐 방화죄,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결국 징역 30년을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실형 전과가 이렇게 팔에 있음에도 출소 6개월 만에 사건 저질렀고 재질도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습니다. 또 불은 안 질렀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요. 이 손등의 털이라든지 탄화 흔적을 봤을 때는 피해자 신체에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연이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유, 예, 사건 연구소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여긴 중국인데요. 한 남성이 대야를 쾅쾅 두드리고요. 그대로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갑니다. 옆에 있던 강아지도요. 같이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야, 산 중턱 너머에서 수십 마리의 새떼들 공습하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이 새들 독수리 아니고요. 뿔닭이었습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인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저렇게 소리를 내서 저 닭들을 먹이 있는 장소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닭이 이렇게 많이. 그러게요. 잘 날아? 이 뿔닭이요. 그 야생성이 굉장히 강해서 주로 산림지대나 아니면 초원에 풀어놓고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닭들을 부를 때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나 닭이 저렇게 잘 나는 줄 몰랐다 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오토바이를 타고 남성이 나타나는데요. 저 모퉁이를 도는 순간 뒤를 보시면 원숭이 한 마리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펄쩍 뛰어오르는데 놀란 남성은 그만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졌어. 아이고. 근데 도망가는 원숭이의 시선이 뺏긴 틈을 타서 이번에는 건너편에서 또 다른 원숭이가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걸 알았지 남성이 이 원숭이를 쫓아내 보려고 하지만 원숭이는 뭔가를 훔쳐서 또 재빨리 달아나 버립니다. 이 동네 왜 이래요, 이거? 그러니까 남성이 뭘 훔쳐갔냐면 시장에서 온 반찬거리를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합동작전을 펼쳐서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성은 발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저 지역이 원래 원숭이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 최근에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이 굶주린 원숭이들이 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완전 혹성 탈출이네. 다음은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경찰들이 강가에 난간에 급히 모여듭니다. 다들 무릎을 꿇고 난간을 아래를 내려다보는데요. 자, 거기는 경찰선에 간신히 붙들려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 자,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고 오시겠습니다. Give me a hand. Don't go. No, you're good. 자, 놓아달라는 여성의 통곡에도 경찰들은 여성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구조선이 도착을 했고요. 힘을 모아 여성을 구조선에 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구조된 여성 19살 소녀였어요. 난간 너머에 앉아서 멍하니 한참 고민하던 걸 행인이 목격하고 신고했고요. 그 덕분에 소녀를 무사히 구했던 겁니다. 소녀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해변에 두 남녀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서 불러보는데 미동도 없죠. 심지어 맥박까지 확인해 보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당최 깨어나질 않는 이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The sheriff's office, wake up! Why am I being arrested? It's illegal to have alcohol. I only had like 2 beers. 네,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한 부부였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어디서 노는지 마는지 그것마저도 전혀 몰랐던 세상에. 겁니다. 게다가 아이 아빠란 사람은요, 사라진 아이들 걱정하기는커녕 눈치를 살피다가 냅다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도망가. 그러다가요 또 재발에 걸려서요. 또 넘어졌어. 넘어져서 아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고,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이고. 네, 눈도 시퍼렇게 멍까지 든 모습이죠. 결국 이 부부 아동 방임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아이들은 다행히도요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고요.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건 뭐지? 마사지 침대인가? 나도 좀 누워보면 안 될까? 그럼 의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의자야, 침대야.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 바디프렌드. 천국이네 천국. 코웨이 노블. 건축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미엄 아키텍처 디자인. 원하는 대로 공기 방향을 바꾸는 노블 공기청정기.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공간을 완성하다. 노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